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조현병인데요. 병명이 많이 생소하시죠? 과연 조현병이 무엇이고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병인지 지금부터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활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요, 이 조현병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굉장히 낯선데 어떤 병이죠? 조현병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분열증.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회적인 인식도 워낙 안 좋고 네. 또 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올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몇 년 전에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의 줄을 고른다는 뜻인데요. 네. 현의 줄 고르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에 우리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장애가 생겼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정신분열증 하니까 좀 알겠네요. 그런데요, 이 정신분열증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할 만큼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신분열병, 그러니까 조현병은 대부분 사람들이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유병률이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한 1% 정도 되는데 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암 중에 제일 흔한 암인 갑상선 암이 한 0.5%가 유병률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암 전체를 합쳐도 한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오. 조현병이 1%라는 거는 굉장히 흔하고 많은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요. 이 단순하게 계산해도 50만 명 정도가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러한 1%라는 이 유병률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유병률은 나라마다 약간씩, 그러니까 나라마다 또는 조사 방법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네.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 정도로. 흔히 이 TV에서 보면요,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네, 조현병의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이 환청이나 환시 같은 환각 증상, 그리고 망상, 그다음에 와해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사고, 그리고 음성 증상 등이 있는데요. 네. 환각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환청입니다. 환청은 그냥 단순한 소음에서부터 사람 말소리까지 아주 다양한데 대체로 사람 말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말소리의 내용은 대체로 불쾌한 내용이어가지고 환자분들을 욕한다든지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다든지 네. 지시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환청이라는 거를 모르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서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든지 괴롭힌다 또는 누가 CCTV나 도청 장치로 감시한다는 이런 망상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혼자 헛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 그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의심한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감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망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체로 피해망상이 제일 많고요. 네. 그 외에는 과대망상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 누가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거나 내 머릿속에 생각을 빼내간다, 나를 조종한다 이런 내용의 그런 괴이한 내용의 망상도 많이 보입니다. 네. 또 그 외에 환자분들이 말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조리 있게 못하고 네. 자꾸 주제를 벗어나거나 이렇게 자꾸 말이 끊긴다든지 하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식의 그런 언어 장애도 보일 수 있고요. 네. 또는 행동적으로도 기괴한 행동을 보이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꼼짝 않고 가만히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성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네. 사회적인 활동이 적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말도 없고 의욕도 없어서 계속 방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요, 일상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항상 이 소위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쭉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증상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져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는데 또 네. 증상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심해졌다 덜해졌다 하기도 하고 네. 또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경우에는 증상이 약해지기도 하고 네. 나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조현병, 즉 정신분열병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또 있어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정신병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범죄와 또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난폭해지거나 잔인해져서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진 않을까 이게 걱정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실제로 TV라든지 뭐 영화나 이런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과장하고 많이 잘못 이슈화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신분열병하고 그런 심각한 범죄하고 연관성을 연구한 그런 미국이나 영국 통계 결과를 보면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살인 같은 그런 끔찍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오히려 일반 인구에 비해서 더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이렇게 폭력적인 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취약한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흔히 조현병은요, 사람들이 귀신이 씌웠다. 뭐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네, 저희도 외래에서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뭐 네. 귀신 씌인 거 아니냐, 뭐 빙의 현상 아니냐, 뭐 사탄이 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뇌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병에 의해서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불균형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소위 뇌의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요, 이 조현병은 불치병이다. 평생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저희가 그래서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과적으로는 당뇨나 고혈압이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실제로 한번 걸리면은 평생 약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치병이라고 보는 경우는 또 드물잖아요. 네.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면서도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아주 멀쩡하게 잘 수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분열병, 조현병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약을 먹는 시간이 길고 오래 꾸준히 먹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무슨 뭐 죽는다든지 뭐 네. 다른 무슨 그게 물론 이제 사회생활에 장애가 계신 분도 있지만 약을 네. 잘 먹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잘 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회복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50% 이상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이 병에서 회복돼서 사회생활을 잘 하시고 네. 뭐 많지는 않지만 뭐 몇 년 정도 꾸준히 약을 잘 드신 경우에는 약을 네. 끊고도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다들 오해였네요. 하지만 이 환청과 환시, 망상증상이 계속되면요, 이 본인도 굉장히 괴롭지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또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원인으로서는 어떤 하나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듯이 이 병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유전적인 경향이 강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가족 중에 환자분이 있을 경우에 다른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분들도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걸로 봐서 어떤 유전적인 체질적인 경향은 확실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어떤 취약한 유전적인 요인을 타고나신 분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될 경우에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 불균형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TV나 또 영화를 보면요.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발병되는 주요 시기가 있는 건지 또 그 점이 또 궁금해요. 당뇨나 고혈압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듯이 이 병은 또 젊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20, 30대에 많이 발병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남자보다 여자가 좀 발병 연령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중반 그 사이에 많이 생기시고요. 네. 여자들은 20대나 30대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젊었을 때 많이 생겨서 남자, 여자 다 45세가 넘어서 발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이러한 질병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약인데요. 네.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약도 많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네. 환자분마다 맞는 약도 워낙 다르고 용량도 다 다양하시고 특히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기가 병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네. 거부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자분들에 의해서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조절하고 약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원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입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가 좀 더 적절하게 빨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입원하시면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와 검사, 여러 가지 심리검사뿐 아니라 신체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네. 환자분의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 이런 거에 대한 평가도 자세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에게 맞춰서 적절한 약물 치료, 약물을 골라서 시작을 하게 되고 용량을 거의 매일매일 조절을 하면서 적절한 용량과 부작용도 관찰을 하면서 약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신분열병 치료약은 중독성이 있고 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런 오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정신분열병 약은 내성이나 중독성이 강한 약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환자분들이 아닌 일반 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게 오히려 정신분열병 약인 항정신병 약보다 더 내성이나 중독성이 강하고요. 네. 정신분열병 약은 내성이나 중독성이 없는 약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열병 약 그러니까 항정신병 약을 많이 복용함으로써 뭐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만큼 안전한 약입니다. 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도 다른 약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편이고요.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약물 부작용은 약을 드시고 초반에 이렇게 많이 생기시고 약물 복용하는 동안 계속 있다 하더라도 약을 끊으면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렇다면요, 이 복용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프거나 뭐 어지럽거나 이런 거는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다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과 약들은 대부분 좀 졸린 경우가 많습니다. 졸립다든지 어지럽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항정신병 약물의 특별한 그 부작용은 추체 외록의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동신경 쪽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인데요. 네. 주로 이렇게 손이 떨린다든지 다른 쪽의 근육이 떨리거나 네. 이렇게, 긴장되는, 그러니까 뻣뻣해지고 잘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드물지만 좀 심한 걸로는 너무 이렇게 근육이 많이 긴장되거나 불편해서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좌불안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심하면은 파킨슨병처럼 이렇게 얼굴이 뻣뻣해지고 동작이 느려지고 손이 네. 떨리는 게 심해지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대부분 약을 끊거나 줄여가면 좋아지고 네. 약을 줄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절한 부작용 치료제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은 이런 부작용은 훨씬 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현병이요, 또 재발이 잘 된다고 하던데 이 재발은 어떤가요? 네, 이 조현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발이 잘 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좋아졌다 하더라도 대체로 약을 끊으면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퇴원하고 나서도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약을 꾸준히 드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약물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같은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해서 약을 꾸준히 드신다 하더라도 아주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은 또 재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청자 질문인데요. 8407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력이 이후 출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떤가요?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조현병 약도 임신 중에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임신 네. 중에는 당연히 모든 약을 끊으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임신 중에만 약을 드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전에 약을 드셨다고 해서 그게 뭐 임신이라든지 태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5458님의 질문인데요. 조현병에 걸리면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환청, 환각 등의 증상뿐만 아니라 뇌에도 이렇게 손상이 오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조현병은 실제로 뇌의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은 정말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적절한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병을 조발성 치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와는 달리 어린 나이에 발병해서 치매처럼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받는다고 해서 조발성 치매라고 불렸었는데요. 네.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정말 치매처럼 점점 나빠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과를 밟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도 당연히 많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하시면은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을수록 끊임없는 관심과 이 보호가 필요한 질병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요, 만약 지인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요. 만약에 조현병인 것 같은데 정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거나 안 받고 거부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네. 해서든 설득하셔서 빨리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치료를 잘 받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신병자다 이런 편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네.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좋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가능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비난한다든지 뭐 고치려고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네. 바람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칭찬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런 네.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청이 들리거나 이 망상 증상이 있어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할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안 받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는 와중에도 갑자기 그런 증상이 심해지거나 할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시도록 그래서 상의해서 약물을 조정을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약을 드시는 와중에라도 증상이 나빠졌을 경우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약물 조절을 하시면은 크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입원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약만 조정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약을 계속 드시거나 꾸준히 계속 약물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황청이나 망상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논쟁을 한다든지 뭐 그걸 막 교정하려고 계속 이렇게 환자랑 싸운다든지 네. 아니면 비난하거나 하는 건 좋지 않고 현실적인 거를 좀 상기시켜주고 환청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가거나 약을 먹으라고 조절을 얘기를 충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그런 도움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네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